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이 내일이 음력설이기 때문에 다시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에는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뭐 살다 보면 정리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 정리가 조금 더 미래에 잘 살기 위한 정리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저와 함께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2년 마지막에 오늘의 미국 위켄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주는데 우리가 정규 방송을 할 때는 그 시시콜콜이 날씨, 과학적인, 자연적인 현상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그 흐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또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를 맞는 음력설 2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캘리포니아주에 이번에 겨울 폭풍 일단은 끝이 났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그 연결이 되더군요. 어제는 이 겨울 폭풍이 많은 나쁜 것을 일으켰지만 와인업계에는 너무 좋은 선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 스테이트를 굉장히 드라이한 곳이 골든 스테이트잖아요. 가뭄도 들고 가뭄 이전에도 항상 캘리포니아주 골든 스테이트는 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스테이트의 드라이함을 아주 웻하게 만든 것이 이번에 겨울 폭풍입니다. 대기의 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대기의 강이다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은 것은 어떤 때 한국말과 영어 사이에서 번역을 하면서 뭐 완전히 확 그 다가오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리죠. atmospheric 그 rivers라고 해서 환경 뭐 대기 뭐 이런 그 atmospheric 그 rivers라는 게 많은 양의 그 수증기가요. 그 수증기가 좁고 긴 통로. 어떤 때는 그 통로의 길이가 몇백 마일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마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캘리포니아 뭐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연결이 됐다면 몇백 마일일 테고 캘리포니아 이쪽 서쪽에서 쫙 그 동부 쪽으로 가면은 몇천 마일이 뭐 천 마일 훨씬 넘고 몇천 마일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좁고 긴 통로로 이동하는 현상이랍니다. 그것도 한 방향으로 막 흩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좁은 통로가 되겠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 대기의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다에 있는 그 강이 아니라 우리 이 대기에서 흘러다니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기의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주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럴 땐 생각을 해보세요. 좁고 긴 통로로 몰려다니는 거죠. 수증기가. 그러면 그게 완전히 또 이제 막 젖어 있을 때는 그 좁은 통로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폭탄, 물세례가 되죠. 보통 뭐 칠레라든가 이런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에서도 이 대기의 강이라는 atmospheric 그 rivers라는 것이 있고 호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러한 대기의 강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기의 강이라는 것도 그 대기 속에서 수증기를 품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봄님들이 품고 있을 때까지 품으면 괜찮은데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평소에 오던 것보다 뭐 170년 만에 뭐 이렇게 많이 온 것이 처음이라는 지역도 있고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쏟아내 버리는 건데 그 쏟아내는 게 너무 많아서 피해가 컸었던 거죠. 그러면 대기에 강해서 이 대기에서 그 물을 아래로 쏟아내면은 흙이 빨아들이겠죠? 흙이 빨아들이는데 흙도 더는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대기에서 물을 주니까는 그 다음에는 나도 어쩌지 못하겠어 하고 홍수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나무의 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말라 있었죠. 말라 있었으니까 또 이번에 이 겨울 폭풍이 뭐 시속 90마일까지의 바람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 바람에 말라서 뭐 완전히 떠 있었던 것 같은 그 현상에 물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미국 남서부가 지난 1200년 동안에 가장 건조한 22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이런 혼돈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201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과학 잡지 네이처의 기후 변화에 관한 논문이 나왔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뭐 이 같은 이번에 그 대기의 강처럼 대기가 수증기를 품고 좁은 통로를 향해서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쫙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은 더 이상은 수증기를 품지 못하고 내려버리는, 뿌려버리는 홍수, 이 같은 현상이 캘리포니아주에는 25%에서 많게는 100%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무척 건조했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대단히 젖은 겨울이 오고, 위플래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같은 대단히 그 젖은 겨울의 그 현상. 해서 물 부족을 너무 걱정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홍수를 걱정을 하는 것이고, 기후 변화가 이처럼 그 재앙적인 대기의 강 이런 것으로 홍수 위험을 몇 배 높였고, 완전히 그 농업 파워하우스죠. 캘리포니아주가, 중가주는 특히. 그런데 막 내륙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나파밸리라든가 소노마라든가 이런 지역은 아직은 그 포도나무가 어렸을 때 물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 물은 영양분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그 캘리포니아주의 농부들은 이로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파밸리라든가 와인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음껏 웃을 수는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폭풍이 가고 이미 뭐 여름에 뭐 저수지라든가 뭐 지하수에 물이 좀 찼겠죠. 아직도 너무 오래 가뭄이었기 때문에 몇 년 계속 이 정도의 폭우가 내려줘야지 뭔가 이 땅에서는 해갈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타입의 이벤트에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여름이면 뭐 물을 덜 사용하세요 하고 사람들이 한 10년 전부터는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선인장처럼 물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뭐 나무 같은 것으로 바꾼다던가 하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요, 뭐 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 밸리 세크라멘토 강, 그 세크라멘토 강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제방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제방을 만들면은, 그러면 물이 막 넘나들 수 있는, 논일 수 있는 그 통로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넘쳐나니까, 가능하면 세크라멘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홍수 위험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지하수에 좀 제대로 스며들어서 농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기의 강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화초를 키워보면, 작은 화초도 그렇고 뭐 키운다기보다도 그저 제 데스크 옆에 뭐 몇몇 뭐 누가 선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어떠한 아주 그 좀 좋은 플랜트를 파는 곳에 가서 탐이 나서 샀던, 테이블 위니까 작잖아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너 개 정도도 물을 줄 때요, 너무 말라 있을 때 주면은 금방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작은, 정말 작은, 제 손가락 한 2개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뭐 지름도 2인치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화초를 담고 있는 플라스틱 그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것은요 너무너무 말라 있으면은, 저는 이제 보통 예쁜 뭐 커피 컵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넣어 두거든요. 그러면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커피 컵이 또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 안에 무슨 뭐죠? 호일 같은 것을 씌우죠. 은박지를 씌우면 그 플랜트가 너무 가볍고 완전 말라 있으니까 둥둥둥둥 뜨잖아요.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이 대기의 강 현상도 물이 좀 없었을 때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비가 내려주면 괜찮은데, 갑자기 너무 내리면, 그리고 너무 내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본인도 하지 못하고, 이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라 있다가 둥둥 뜨다가 그 물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은 얌전히 이제 그 커피컵 안에서 조용히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안정적으로 좋다 하는데, 이게 또 적절하게 말랐을 시점, 너무 말릴 때까지 기다리면은 가뭄이죠. 그 플랜트에도. 그런데 적절히 말랐을 시점에 물을 줘야지 되는데, 제가 너무 일찍 줘버리면 이게 그냥 썩어버리거나 문제가 나잖아요. 요즘 캘리포니아주 폭풍이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이름 모를 몇 가지 플랜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기후변화나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아름답다는 곳에는 전부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죠. 바다도 사람들에 맞게, 바다의 그 원리에 맞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바다 뷰를 좋아하면은 그러면 나의 시각에 맞는 오션 뷰 형태로 집을 지어 놓고 하니까, 바다가 참을 때까지는 참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대기와 흙과 지하수와 바다와 강물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치면서 캘리포니아주 겨울 폭풍을 겪으면서 역시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적당한 타임에 뭐든지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 늦기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괜찮아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 같고, 12월 달에 실업률은 여전히 3.5%로 정말 거의 50년 만에 최저였고,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줄어들기는 했죠. 11월 달과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1.1%가 줄어들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역시 전체적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매 판매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2월 돈 많이 쓰는 달인데도 4.3%나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돈 많이 쓰는 달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업소에서 세일을 미리 하니까, 추수감사절 훨씬 이전에 세일을 하고 하니까 10월에 미리 쇼핑을 해둬서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어쩌면 2023년 올해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내가 좀 돈을 아껴 써야지 하는 생각에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의 감원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노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25년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진 지가 47년이 됐는데, 하루 사이를 두고 두 회사 전부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이같이 큰 회사에서 비용 절감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직원을 감원할 때는 그 직원이 일단 감원돼도 당장 좋아할 만한 캐쉬를 주고, 예를 들어서 16주일에 봉급을 준다던가, 알파벳의 경우 플러스 6개월 정도의 보험은 회사에서 그대로 지금 쓰는 보험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보너스도 지난해만큼 것을 준다던가 하니까, 미래 조금 몇 개월 이후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또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는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은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테크놀로지 회사가 돈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10년 계속 굉장한 성장을 했었던 것, 특히 팬데믹 이후에 성장을 했었던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윤이 아직도 있지만, 이제는 팬데믹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잉
그 직원을 고용을 했었기 때문에 좀 털고 가자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1년 사이에 뭐 한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는 감원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팬데믹 이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고용을 했었던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들이 너무 좋아하죠. 주식값 막 올라갔잖아요. 어제 알파벳도 그렇고 이 감원 발표를 하면은.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감원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 음식 배달, 그리고 재택 비즈니스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계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를 높였고 채용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내지는 상당히 그 채용 붐이 거품이었다는 얘기고 해서 테크놀로지 회사가 지금 감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몇 년 동안 오아시스였었죠. 테크놀로지 업계가 감원을 하는 두 번째 이유, 요즘은 모든 게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광고의 침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어렵다라기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2023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모든 것은 다 장사잖아요. 그 봉사하는 것이 아니면 그 장사라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광고입니다. 직원들 봉급 있는 한 줘야지 되고,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도 사야지 되고, 물건을 만들 때 유틸리티 비용도 들어가야지 되지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팔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어려움 때문에 광고 예산을 삭감을 했고, 광고 예산을 삭감하면 요즘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페이스북은 지난번 선거할 때는 엄청 광고로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 뭐 등등등등 다 광고 시장이 좀 약해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이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른 회사가 줄이니까 새로 시작된 크라우딩 서비스부터 오래 있었던 회사부터 뭐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줄이고 있잖아요. 뭐 아마존, 트위터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그 사주가 바뀌어서 일론 머스크로 그렇긴 하지만 뭐 비용을 줄이는 다른 회사도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때 딱 기회를 봐서 줄이기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아닌 회사는 거봐,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더니 뭐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반 정도를 줄였잖아. 그리고 회사에 뭐 예를 들어 트위터 로고 같은 것도 뭐 13만 불인가 이 정도에 팔았다고 하고 우리도 해야지 돼. 이때 살짝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 그 인재를 빼앗길까봐 우리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모셔왔었던 그런 사람들, 그 최고위층, 최고의 탤런트들은 킵하겠죠. 그리고 아주 그 돈을 조금 주는 기술직도 킵을 하겠죠. 그냥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러나 중간에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때 값을 너무 많이 쳤어? 이러면 이 시기에 다른 회사도 하니까 같이 해고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런데 많은 회사는 지금도 테크놀로지 회사 돈 벌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감원은 주식값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아직도 조금 더 감원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투자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투자가들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합니까? 회사의 이윤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그 고용 가치로 뭔가 상품을 파는 이런 것이 지난 3년, 이제 4년째잖아요. 팬데믹. 그 동안의 테크놀로지 업계의 영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때에 많이 고용했었던 사람, 그 비용을 줄임으로써 회사도 이윤을 높이고 그러니까 주주도 엄청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감원 발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어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우리 식당에 뭐 사람이 오겠어? 라고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2022년 이제 그 음력설을 맞이하기 하루 전 2부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직원도 적절하게 감원을 하면은 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어차피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감원을 한다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지나친 감원을 했다면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런 회사에는 미래는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컬럼리스트입니다. 뭐 주말이니까 좋아하는 컬럼리스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선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립을 지키려고 정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비겁해서 또는 뭐 사안을 잘 모르니까 워낙에 성품이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의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별로예요. 당기지가 않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제대로 된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다 사안별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저널리스트, 이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미국에서도 극우냐 극좌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극우냐 언제나 극좌에 속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청취자가 됐건 시청자가 됐건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 예를 들자면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훨씬 션 해니티나 터커 칼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돈을 받고 일했죠. 박스에서. 지금은 뭐 CNN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굶어 죽진 않습니다. 존경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쏘시개로 필요한 건 아니죠. 극우나 극좌의 불쏘시개처럼.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리스트를 좋아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분명히 공화당입니다. 분명한 공화당인데 사실에 기반을 해서 품위 있고 용기 있고 노골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할 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컬럼리스트를 버리지 않은 것을 저는 존중한다니까요. 한번 컬럼을 쓰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비판을 하는 그런 컬럼을 쓰면은요. 수천 개의 댓글까지 제가 쭉 내려가면서 다 하나하나 글자는 아니지만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막 95% 이상이 패기 누난을 비난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중하고 좋아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공화당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가야 해. 젊은 사람에게 아주 나쁜 예이고 he must go. 나이 든 사람에게는 당혹스럽게 하고 미국과 미국의 제도의 모욕이야. 누구일까요? 정치인 가운데서. 조지 산토스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지 산토스에 대해서 15년 전에 여자 차림의 남자로 해서 뭔가 그 대회 같은데 15년 전이니까 이 사람 34살이잖아요. 미국에 도망쳐서 오기 직전이네요. 뭐 체크 훔쳐서 한 1,300 얼마 정도 1,300달러 이상 옷과 뭐 신발 사고 20살 돼 아주 직전에 그때였네요. 15년 전에 여자 차림의 남자를 하고 이제 브라질에서
그런 대회 퍼레이드 있잖아요. 뭐 첫 번째 동성애자 그 퍼레이드에도 나왔다고 하고 그때는 차림이 좀 후져 보였대요. 근데 나중에 거 사진 보니까 이거 누구지? 어머 누구 비슷하네 했는데 보니까 조지 산토스라고 하더군요. 사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05년도 첫 번째 브라질에서의 게이 퍼레이드에 그렇게 나왔고 3년 뒤에도 또 말하자면 남자는 남자인데 여장 차림을 하고 지금 뭐 파트너와 같이 지낼 때도 아마 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3지구 롱아일랜드와 퀸스가 포함된 지역의 초선 의원. 미국인을 모욕하고 미국인을 조롱거리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지도부가 그를 잡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된다.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을 했어도 학교, 돈, 일하는 것, 어머니의 죽음,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도 공화당의 그 지도부가 지키는 것은 의석이 지금 5석밖에 차이가 나지 5석 많은 그 다수당 석에서 5석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 사람만 빠져나가면 누가 뭐 장례식에 가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졸업식에 가거나 이래서 투표를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공화당 지금 케빈 맥카티 어렵게 의장이 된 하원 의장으로서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공화당은 이거 미친 거다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칼럼니스트 패기 누나니. 인생을 온통 가짜로 포장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여기저기 나는 맨션이 있어.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말하고 다닐 때 그 노스쇼어 리더라는 신문이 있는데 로컬 신문이죠. 롱아일랜드에. 그런 데서 보도를 한 겁니다. 우리 가족은 뭐 벨기에에서 왔다 하는데 브라질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또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심지어 지역신문 발행인에게도 우리 가족은 뭐 벨기에에서 왔고 했는데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뭐 주이씨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혈통이 또 주이씨가 아닌 거예요. 일단 주이씨스럽다. 주이씨. 주가 아니라 주이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신문도 공화당이 이곳에서 그 하원 의원이 되기를 바랬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해서 그 조지 지머먼이라는 민주당의 후보였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곳에서 하원 의원을 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다른 선거에 나가면서 민주당의 다른 후보 그러나 당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지역 신문이 우리도 민주당도 너무 진보인 것 같고 공화당 의원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쳤다. 크레이지야. 정상이 아니야. 사사건건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거짓말을 하니까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 로버트 짐머먼은 적어도 조지 산토스처럼 황당무계하지도 않고 젠틀맨이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의 이 같은 주장이 전국적인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 패기 누나니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1999년도 그 당시에 미국에 있지도 않았답니다. 1999년 이후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9.12 사태는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지도 않은 어머니를 9.12 사태 때 뉴욕에 무너진 타워의 남쪽에 어머니 오피스가 있었다 하고 거짓말 쳤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간신히 죽음에서 탈출해서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의사당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의사당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물론 의회에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조지 산토스라는 온갖 것을 가짜로 포장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다면 남을 속이는 기술이 있다는 것. 정치인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예가 되고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살아온 미국이 연방 하원 의원을 이런 사람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공화당이 다 포용을 한다고? 제도 모욕 아니야? 미국에 대한 모욕 아니야? 인스티튜션에 대한 모욕이야. 패기 누나 내 지적입니다. 물론 그를 내쫓으려는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뭐 예를 들어 하원 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뭐가 하고 증거가 나오고 또 뭐 브라질에서 물건 훔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다 이제 경찰 그 결론으로 나와야지 되고 재판부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공화당 지도부 전체가 그를 이용해서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나가라고 압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화당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 스탑하십시오. 조지 산토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떠나도록 압박하고 그와 손 떼고 외면하십시오. 한 표라도 잃으면 안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산토스가 있는 한 산토스의 표로 함께 만들어낸 그 모든 것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못하면 실용적이라도 하십시오. 조지 산토스라는 가짜 이력으로 얼룩된 이 사람을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언론도 공격할 겁니다. 공화당은 그때마다 참 후진당이야 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표 한 표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의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가짜로 똘똘 뭉친 조지 산토스 때문에. 차라리 5명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반수에서 4명이라고 하고 그 4명을 지키십시오. 정치의 격을 안정적으로 성숙하게 노멀하게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참 세상이 미쳐가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일반 그 세상에선 조금씩 미쳐가지만 그나마 연방 정치인들은 좀 일반인들보다 성숙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치인들을 결국은 아주 진흙탕 쌉밭 싸움을 하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정직한 정치인들을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크리스틴 시네마 정도라도 되십시오. 크리스틴 시네마가 민주당이었다가 민주당과 여러 가지가 다르고 또 지역구도 애리조나고 하니까 당을 나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공화당에 가는 것도 아니면서. 패기 누나는 크리스틴 시네마는 진지하기라도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이 문제가 나오면 창피해서요. 그것을 사임하고 말죠. 유권자들이 이런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입장을 바꿔보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대표라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조지 산토스처럼 학력, 이력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원할까?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나은 존엄성이 있는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패기 누나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산토스 스토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더 이상 미국을 보면서 웃을거리를 만들지 말고 산토스를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은 특히 미국 공화당은 조지 산토스라는 사기꾼을 연방 하원 의원으로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의장 케빈 맥카티는 다른 것 다 신경 안 쓰고 지금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패기 누나의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밀 서류 그 문제는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쩌면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줄 수도 있어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두 사람의 기밀 서류를 다루는 그런 그 차이점도 있고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은 문서가 그곳에 본인의 개인 사무실이나 집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특별검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짐을 쌌든지 캐티 정이라는 한인이 당시에 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 짐을 쌌다고 하잖아요. 총책임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왜 그런 것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리고 11월 2일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그 문제까지도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겠죠. 처음에는 트럼프가 같은 문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는구나. 며칠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이슈가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재는 악재죠. 더군다나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 문제로 지난 2달 동안 좋았습니다. 뭐 경제, 인플레이션,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괜찮고 한창 좋았던 그 2달이 갑자기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밀 서류 문제가 장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앙이 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이든이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무실과 집으로 가져갔고 그러한 것들이 바이든과 바이든 측근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고 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질질 끌고 이랬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이잖아요. 그랬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미 그 조사에도 들어갔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공화당의 조사위원회가 법무부에 이 관련 자료를 좀 넘겨라 하고 요청을 했더니 법무부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넘길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공화당이 아무리 파고들어도 전에 공화당이요. 상하원 다 다수당이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막 돈을 벌고 컨설팅을 하고 한 게 아버지의 백이 작용한 것인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니까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 케이스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공화당이 오랜 동안 주장을 했었던 뭐 그 같은 또 공화당이 설명하려고 하는 공화당이 원하는 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11월 2일 날 발견됐는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게 어쩌면 발표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미 다 관련 그 부서의 자료는 넘겨지고 연방 법무부에서 뭐 조사에 들어갔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 누구의 지적처럼 CBS가 먼저 그 뉴스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재선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이 문제로 재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보려는 민주당의 공작이 아니었을까? 민주당 내부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당을 더 사랑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봐야지 알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금방 발표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은 또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선거인데 선거 직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를 하면 민주당이 큰 표를 잃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번엔 독일이라고 묶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미 독일의 그 해군 기지에서 뭐 다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죠. 뭐 여러 나라 그 관련 서로 그 카운트파트 등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매체를 보니까 그 내용을 강조를 해서 썼던데요. 이거 계속해서 전투로 뭐 러시아군을 다 몰아낼 수 없으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사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제가 본 기자회견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던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자리에서 물론 그런 말도 했죠. 그리고 당연하고 어떻게 모두 다 쫓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있어야지 협상이 돼서 휴전이 되고 완전히 서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 영국, 무슨 뭐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그동안 무기와 여러 가지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국도 얼만큼을 했고 지금도 또 얼마를 할 예정이고 이런 말들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와 독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독일 기지에서 다른 나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보내야지 돼. 너무 시간을 끌면 러시아에 시간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독일은 끝내 현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그 헤비한 탱크 레오파드 2를 보낸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것을 하면서 세계가 바라보는 기자회견을 하던 그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독일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뭐 챌린저 뭐 이런 것을 다 보낸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뭐 이 레오파드 2가 유럽에 한 2,000대 이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유럽의 13개국에 독일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메이드 인 독일이니까 뭐 360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50명의 서방 지도자, 그 서방 지도자 가운데는 이제 국방장관이 많았던 거예요, 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독일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결정은 결국은 역사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어야지 될 때는 항상 과거사가 여기에 딱 따라붙어서 뭐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뉴스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각 나라, 각 시각의 사람들의 뉴스를 점검을 한 저로서는 올라프 숄츠라는 독일의 총리가 여기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니까는요. 사회당이 러시아와 굉장히 친한 당입니다. 독일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념적으로 멘탈리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독일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무기나 돈으로나. 그리고 독일은 뭐 2차 대전을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뭐 국방 관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지금도 레오파드를 주지 않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중에는 뭐 미국 것도 보내라. 미국도 보낼 수 있는 것들은 보냅니다. 그런데 뭐 브래들리, 뭐 스트라이커 장갑차 같은 경우는 보내잖아요. 아브람스 탱크를 미국이 보내면 우리도 레오파드 보낼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람스 탱크는요 너무 무겁답니다. 그게 다 그 지형과 계절과 그 전투 전략과 상대 적에 따라서 무기를 써야지 되는데 아브람스 탱크는 너무 무거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관리도 무척 힘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레오파드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레오파드를 원해요. 레오파드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고 해서 지금 독일이 그런데 독일이 그럼 왜 주지 않느냐. 독일도 지금 뭐 10억 유로 정도 뭐 추가 무기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10억 유로면은 뭐 한 11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뭐 33억 달러 뭐 유로 33억 유로 군사 원조도 했었고 그런데 독일이 안 주는 것은 과거에 러시아와 그렇게 있었던 그래서 독일의 3인당이 주도를 많이 해서 러시아로부터 독일까지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때 게하르트 슈레더가 돈 엄청 벌고 지금도 돈 엄청 벌고 있고 게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한국 그 여성이 그 와이프로 둔 몇 번째 와이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결혼을 하도 많이 해서 적어도 3번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게하르트 슈레더를 포함한 독일의 3인당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앙겔라 머르켈도 굉장히 곤란했었고, 과거에 오랜 그 친밀감이 자꾸만 그 러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아주 생리적으로 거부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 안 보내도 우리는 보내. 폴란드는 본인들이 러시아에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근본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독일 총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3인당처럼 러시아와 친숙한 그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건 미국도 그랬어요. 나토가 개입하면 뭐 러시아가 더 강한 무기를 쓰고 뭐 핵무기를 쓴다고 위협을 하는데 정말로 쓰면 어때 뭐 등등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구리 끓이기 전략을 했죠. 보일링 프로그를. 보일링 프로그. 그리고 이 보일링 프로그 전략이 지금까지는 통했습니다. 이 점도 이코노미스트가 하나를 지적을 하더군요. 독일이 그 개구리 끓이기 전략을 가장 좋아했었던 나라인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개구리 끓이기라는 게, 만약에 개구리를요 물을 펄펄펄 끓고 있는 데다가 퐁당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서 이 상온에서 거기로 가니까 냄비에서 뻘쩍 튀어나오겠죠. 탈출을 해버리겠죠. 그러나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막 그 온도에 적응하면서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너무 나중에 뜨거워져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렸을 땐 too late. 힘도 너무 빠졌고, 이런 개구리 끓이기 전략을 했고, 지금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통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를, 잊지 마세요. 그 냄비 속에는 우크라이나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질 개구리 전략 이렇게 하다가는 우크라이나도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해야지 된다. 현명한 전략이긴 하지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같은 냄비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까지 오늘 위켄드 에디션 전해드렸습니다. 음력설이 되기 전에 2022년 마지막 위켄드 에디션이었고요. 그리고 뭐 몇 시간 뒤에는 역시 2022년 마지막 음력설이 되기 전, 음력설 전 2부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립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는 지금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찬성과 반대를 한국 사람이 아닌 시각에서 아주 조금 분명하게 정리를 해준 그런 그 교수의 지적이 있거든요. 미국 교수 아닙니다. 잠시 뒤에, 몇 시간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시간 뒤에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음력설이 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꼭 한두 가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풀지 못했고 시도하지 못해 보셨던 일들,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2023년도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